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 광장에서 각계 대표와 국민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특히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렸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신나게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74년 역사의 청와대 대통령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됐고 관람객들은 청와대 내부 곳곳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서명이었습니다.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달라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 직후 KTX를 타고 양산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평산마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환영 인파 앞에서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027년 5월 9일까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참 화창했지요. 푸르른 5월 하늘처럼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길 바라면서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오늘 소식은 조영민 기자가 문을 엽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국군 의장대 행진과 함께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300여 명의 외빈을 포함해 모두 4만 1천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9시 55분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와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 뒤 방명록에는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연 자유였습니다. 35차례 나왔는데요. 자유로운 정치와 자유로운 시장이 숨쉴 때 풍요와 번영이 꽃핀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고도 했는데요. 이 취임사 내용은 곽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식 단상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취임사에 걸린 시간은 약 16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짧은 취임사였습니다.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30분 분량의 초고를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하며 분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역시 자유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 국민, 세계 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인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는데 비핵화에 나선다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풀어갈 수 있다며 경제 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벌 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것과 차별화된 메시지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돌이켜보면 야외에서 열린 취임식은 매번 2월 늦겨울에 열렸었죠. 5월 화창한 봄날이 열린 오늘 취임식엔 4만 명 넘는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핵심은 국민 그리고 소통이었는데요. 국회 입구부터 무대까지 김건희 여사와 걸어서 입장하며 국민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54분쯤 경호 차량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대로 무대로 직행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취임식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회 정문부터 취임식 연단까지 180m를 걸어서 이동하는 6분 내내 시민들과의 주먹 인사는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거나 연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오를 때도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공동체 사랑을 신천한 분들과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2030 청년들,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내고 있는 분들. 오징어 게임으로 K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린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 대표 20명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낭독할 때는 객석과 10m 정도 더 가까운 돌출 무대로 내려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이 끝난 뒤에도 들어올 때와 똑같이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퇴장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중앙 통로로 향하고 계십니다.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창문을 내리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호응했는데 선루프를 열고 나와 깜짝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취임식 보신 분들 단상에 앉아있는 여러 인물들의 눈길이 가셨을 텐데요. 특히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 취임식 단상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합니다. 보라색 상의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웃으며 인사도 나눕니다. 잠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도착해 국민들께 인사를 한 뒤 단상 맨 앞줄 정중앙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5m가량 떨어져 앉았다가 취임식이 끝난 뒤 악수를 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 예우를 갖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허리 굽혀 인사했고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며 악수를 권하자 두 사람은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씨,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깍듯하게 전직 대통령을 환송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는 길을 챙겼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취임식 축하 공연이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역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웅에 나섭니다. 무대에서 내려오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대화를 나눴고 옆에 있던 김정숙 여사와는 악수를 합니다. 취임식 연단에서 내려갈 때는 윤 대통령이 앞장서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팔짱을 낀 채 뒤따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차에 타기 직전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고 떠나는 차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송은 김건희 여사가 챙겼습니다. 김 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인사를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가 박 전 대통령을 무대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방걸음 뒤에 선 김 여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내려갈 때 잘 내려가는지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박 전 대통령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전 대통령 환송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박 전 대통령에게가 김 여사와 나란히 서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차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유명 연예인이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축하했죠. 이번 취임식은 어린이와 장애인, 청년 등 평범한 국민들이 무대를 꾸며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임식 출연진을 살펴봤습니다. 국회 취임식장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2명의 어린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와 대구에서 만났던 아이들입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동서화합을 이뤄내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단상에 오르자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보통 사회자가 읽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정준현 씨를 비롯해 군인, 소방관 등 국민 영웅 4인이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G.O.D, 싸이, 장윤정 등 당대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동양인이라는 편견에 맞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연광철 씨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고 축하 공연에서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차인홍 씨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취임식장 무대는 유명 작가들이 아닌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선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날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의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몸을 낮추는 행동과 의상 등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았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오고 뒤이어 김건희 여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앞둔 만큼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 동안 김 여사는 뒤에서 지켜봤고 주민들의 환호에는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2~3m가량 떨어져 이동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윤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서 헌화에 나설 때는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얀색 투피스로 갈아입고 취임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행사 내내 몸을 낮추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취임식 무대를 향해 이동할 때도 윤 대통령 뒤 3걸음 뒤에서 걷자 윤 대통령이 옆으로 오라고 수차례 손짓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자 김건희 여사는 곁에 서서 김정숙 여사에게 4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의 문이 닫힌 뒤에도 윤 대통령이 그대로 서 있자 김 여사가 직접 팔을 뻗어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동행은 용산 주민들과의 만남까지였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로 향할 때 김 여사는 차량을 바꿔 탔고 윤 대통령만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부인들의 패션 외교나 의상비 논란이 자주 일다 보니 오늘 김건희 여사의 의상에도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오늘 의상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치마에 구두까지 검정색으로 맞추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후 취임식 참석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는데 허리에 넓은 리본이 달린 코트와 원피스, 구두까지 모두 흰색으로 맞췄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 입은 의상은 모두 국내 영세 소상공인에게서 자비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영세업체를 발굴해 자비로 옷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부인 패션은 주목을 받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간 특활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정숙 여사는 자수가 들어간 흰색 자켓을 입었는데 임기 말 김 여사의 의상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런 의혹을 피해 취임식부터 자비로 의상을 구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은 흰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를 이루고 절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겸손하게 국민께 처음 인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직 영부인이잖아요. 커리어우먼다운 이미지 느낌을 분명히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로우 라운드 넥라인을 했어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각각 손명순 여사와 이희호 여사는 옅은 분홍색 한복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김윤옥 여사는 옅은 녹색 계열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오늘 취임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부터 볼게요. 네네. 날씨도 좋았고 오늘 뭐 무지개도 떴다고 하던데요. 5월 취임식이라 다른 느낌이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5월에 이 국회 야외에서 취임식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요. 대통령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이게 5월 10일이 된 겁니다. 네. 이 화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2월 취임식, 과거의 영상 보면 두꺼운 옷차림에 목도리까지 하면서 추위를 견디는 모습 보이시죠? 이 5월 취임식은 이 쨍한 햇볕에 모자를 쓴 참석자도 많고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날이 좋다 보니까요. 취임식이 열린 여의도 국회 하늘에 무지개가 떠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사하시는 동안에 한강상공하고 여의도 상공에 진짜 무지개하고 말이 워낙 좋았어요. 딱 직사하고 보니까 이제 앞을 보기가. 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대선 하루 만에 인수위 없이 취임해서 취임식은 국회 중앙홀 실내에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5월 첫 야외 취임식이라는 겁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해무리가 뜨기도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시청자분도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대 취임식하고 오늘 취임식이 뭐가 달랐던 건지요? 예.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를 걸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상 앞에서 차에서 내려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취임식 콘셉트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윤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국회 정문에서 내려서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주먹 인사를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카퍼레이드도 달랐습니다. 원래는 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로 향하면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 동선 자체가 용산구 국방부로 향해서 다르기도 했고 애초에 카퍼레이드를 안 하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잠깐 5분 정도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가수 김장훈이나 싸이 등 유명한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했던 것과 달리 오늘 윤 대통령 취임식엔 이 성악가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던데 네. 단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리 배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큰 행사다 보니까 이 네. 사전에 자리가 다 정해져 있던 겁니다. 이 전직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경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가장 앞줄에 앉은 거고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퇴장을 할 때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취임사는요, 이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했는데 네네. 이 단어가 좀 낯설어요. 사실은 취임사에서는 네. 반지성주의. 이런 단어는 참 낯선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 반지성주의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일단 함께 들어보시죠. 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다수의 힘, 반지성주의라는 단어에 혹시 이게 과반 의석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이후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 여론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지 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네. 오늘이 공식 데뷔 무대였으니까요. 리포트 나왔지만 좀 네. 대통령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공식 일정 함께 했는데 이 국립현충원을 갔을 때도 또 취임식에 갔을 때도 조금씩 나란히 서 있지 않고 조금씩 뒤에서 뒤따라가는 모습 볼 수 있었죠. 이게 낮은 자세로 조용히 내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취지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취임식의 흰색 옷 역시도 절제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이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안 쓰고 제2부속실도 없앤 것과 같은 취지죠. 그러다가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면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슬쩍 잡아 끄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취임식에서 이 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취임식에는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참석한 게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요,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는데 이 기업 총수들도 세대 교체로 면면이 바뀐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취임식 사진을 올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차례 언급한 자유라는 단어와 하늘에 뜬 무지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찬욱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용산시대 첫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 집무실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통수권을 넘겨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군 장병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확고한 대비태세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공공식으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유선으로 보고받은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용산시대 개막을 알린 겁니다. 국회 취임식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1층에서 직원들의 환영 꽃다발을 받은 윤 대통령은 용산시대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같이 하실 거죠? 네! 5층 집무실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서명과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때 그 쉰 무기 다 납치를 안 하고 목소리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5층과 2층 집무실 두 곳을 사용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층과 3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 비서실장실과 안보실장실, 수석 비서관실이 마련됩니다. 1층에 기자실이 있어 출퇴근길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입주시켜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1호 안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부결될 경우 당분간 총리 없이 가겠다는 구상인데요. 결과적으로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서명한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인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빨리 인준을 위한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을 위해선 168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관련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위원들의 의견과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당분간 총리 없이 추경호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6일 지방선거 때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축하 사절단을 만나며 외교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사절단을 먼저 만났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외교 일정으로 미국 축하 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 personally delivered this letter to you, expressing his congratulations and desire to work with you over the next 5 years. 미국 사절단은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에모프 해리스 부통령 남편이 단장을 맡았고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을 맡는 뒤 4번째 외교 일정으로 중국의 실질적 2인자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한 인물 중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에 이어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하고 나중에 중국 정상과 통화했는데 이번 축하사절단 접견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첫날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내일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캐나다 상원 의장 등을 면담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정부는 즉각 기대감을 드러냈고 일본은 오늘 취임식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승진 특파원, 오늘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유 특파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봤다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이 채널A의 질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내놓은 공식 답변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inauguration of South Korea's new president, Yoon Suk-yeol, will be held today.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is?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미 국무부는 이미 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이곳 워싱턴에 보낸 대표단과의 협의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새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공격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격 무기를 보내고 미국이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견제를 피하고 미국은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제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민영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생중계할 정도로 한미일 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관변 매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의 중대 이익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겠다는 사설을 내며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에 앞서 이 주변국들의 외교는 이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대통령 취임식 행사의 마지막인 만찬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안건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조금 전 만찬이 시작됐다고요. 누가 참석했습니까? 일단 몇 시에 시작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이고요. 16분 전쯤이네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이곳이 만찬 장소로 낙점이 됐습니다. 1시간 전부터 초청 인사들이 탄 차량이 숙소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참석 인원은 160명 정도입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인수위 관계자 정계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고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온 각국 외교사절단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도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외빈이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경제에 관한 얘기를 나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현재 행사는 칵테일 리셉션, 또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인사와
만찬사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다시 왔군요. 만찬 테이블에 오른 음식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오늘의 메뉴 한식입니다. 8개 코스 요리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전국의 특산품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가평 잣으로 만든 죽, 또 공주 밤으로 만든 요리 등이 만찬 테이블에 오릅니다. 음식엔 영어 설명도 상세하게 곁들이는데요. 외빈들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전국을 아우른다는 윤석열 정부의 화합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만찬에는 와인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만찬은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만찬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서울 용산의 분위기도 벌써 확 바뀌었습니다. 곳곳에 경호 인력이 배치되며 삼엄한 분위기가 더해졌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가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은 용산 국방부 청사부지 바깥쪽까지 경호 경비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만 지켜오던 자리에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101, 202 경비단까지 합세한 겁니다. 민원인 출입구에서 삼각지 도로까지 경호 인력들이 늘어선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국방부 신청사 앞에는 이렇게 하얀 정모를 쓴 경찰관들이 새롭게 배치돼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윤 정권이 본격적으로 발족되면서 이곳 용산의 경비는 한층 더 삼엄해질 전망입니다. 경비는 삼엄해진 반면 오가는 발길은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식당가는 기존 손님들의 대통령실 직원과 관광객까지 더해져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좀 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용산이 입지가 좋아지는 거라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취임식하고 이쪽에서 첫 근무하는 날이라 그런지 유동인구가 좀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교통 통제와 관광객 증가로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고 교통 같은 것도 많이 혼잡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기존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로 몰렸던 집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용산시대 새 정부는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 청와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74년 만에 일반인 출입이 전면 허용되자 첫날인 오늘 하루에만 2만 6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기자도 처음 보는 곳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한희 기자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아침 7시 북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청와대 춘출문이 열립니다. 기다리던 시민 100여 명이 손을 흔들며 청와대로 들어가고 일부는 북악산 등산로로 향합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이렇게 기분이 좋죠. 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낮부터는 청와대 경내도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개방된 청와대 어떤 모습일지 둘러보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푸른 잔디밭과 함께 청와대 본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TV나 사진을 통해서만 보던 모습에 시민들은 앞다퉈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너무 상쾌하고 제가 버킷리스트 1번으로 청와대 방문을 희망했는데 1호가 해결됐습니다. 본관 옆에는 경사진 길이 나 있습니다.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한옥 대문이 나오고 이를 통과하자 한옥집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이 살았던 관저입니다. 어제만 해도 대통령이 살았던 곳인데 오늘이 첫 개방이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조금 컸어요. 훨씬 작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위압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옥의 느낌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더 저희 쪽으로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관저 아래로 내려오면 넓고 탁 트인 잔디밭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입니다.
책이나 이제 어디 언론에서나 이렇게 보던 곳을 저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유적지 보는 것처럼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The buildings and the colors, they're very vibrant and very bright. It's very beautiful. It's very much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our White House. 청와대 전체를 걸어서 관람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하루 2만 6천여 명이 청와대를 관람했고 건물 내부는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보안구역이어서 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하늘에서 촬영한 이 청와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복궁 뒤쪽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청와대. 10개의 건물들이 띄엄띄엄 배치돼 있습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청와대 본관에는 양쪽에 국무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 등이 있습니다. 본관 앞에는 대규모 회의를 하거나 국빈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2017년 방한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식사를 한 곳입니다. 본관 오른쪽에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가 있고 그 앞에 상춘제가 보입니다. 1983년 내외빈 접객을 위해 지어진 한옥 상춘제는 세계 정상들에게 소개했던 곳으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 맥주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춘제 앞에는 탁 트인 녹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에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가 있고 최근 어린이날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등 참모들이 상주하는 여민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져 있어 수시로 소통하고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춘추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있는 춘추관은 지금까지 대통령 담화 등이 발표된 장소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송찬욱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용산 집무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그런데 청와대처럼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청와대라는 이름을 아예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청와대라는 고유명사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15일까지 이 국민 공모를 받아서 다음 달 초쯤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부담을 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을 선택했는데 오늘 집무실로 들어간 처음 모습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오후 12시 33분쯤에 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한 거죠.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저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국방부 정문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 1층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환영하러 나온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했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출근하는 한번 열심히 한번 신나게 우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이렇게 윤 대통령 박수를 받고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집무실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은 워낙 커서 들어가기만 해도 주눅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도 그래서 이제 청와대와 비교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오늘 집무실에서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으로 공개가 돼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이 집무실에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책상이 있고 또 참모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원탁만 놓여 있습니다. 뭐 책상과 테이블, 이 집기류만 놓고 보면 전임 대통령이 쓰던 이 청와대 본관의 집무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집무실 자체 규모를 줄였고 회의를 참모들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준비를 할 때 심플하고 소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층에 대통령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수석 비서관들의 사무실도 있는데요. 이게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이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회의실도 필요할 텐데 집무실과 같은 층에 이미 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제 옮기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하 벙커 이건 다 만들어졌습니까? 네, 뭐 지하 벙커라고 흔히 불리는데 이게 국가위기관리센터인데 이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지난 자정에 이 윤 대통령이 이곳에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임기를 시작했죠. 당초 이게 군사용으로 국방부에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국가 재해나 재난 상황 등도 이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개조가 추가로 됐습니다. 이 지하 2개 층을 사용하는데 아래층에 이 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이 위층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들과 군사나 재난 등 현황을 직접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기자실이요. 네. 기자실 뭐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이제 1층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네. 송찬욱 기자 다녀왔잖아요. 혹시 그렇죠. 뭐 윤 대통령이 오늘 들르진 않았습니까? 오늘은요, 이 취임식 참석한 이 외교사절들이 워낙 분 단위로 만나다 보니까 오늘 기자실에 들릴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출근하는 길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실 건물 1층으로 이 출근을 하면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수시로 출퇴근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가까워진 만큼이나 대통령이나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수시로 기자실을 찾아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구상은 이런데 실천이 중요하겠죠. 아직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 열렸던 과거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 같은 시설은 완성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대통령은 뭐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 이 공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취임과 동시에 이 대통령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용산공원의 경우 약 50% 정도 반환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수가 이 평택기지로 이전한 상태인데다 대통령실까지 들어서면서 용산기지 반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이제 당분간 서울 서초동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 경호 수준도 달라지잖아요. 네. 주민들 불편이 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한남동 공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교통 불편 조금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를 번갈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계획인데요. 7km 거리를 10분 정도에 가기 위해서 경호가 붙고 또 신호 통제도 하게 되는데 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시간대를 유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동네가 좀 여기 뭐 관공서로 들어왔다고 불편하지 않게 더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보신 화면은 윤 대통령이 용산 주민들과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나눈 자리인데 이런 점을 의식한 듯이 불편한 점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곧바로 KTX를 타고 경남 양산 사저로 갔습니다. 해방됐다, 자유인이 됐다며 양산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귀향길을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는 지지자들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은 KTX로 탑승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귀향길엔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인사들과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약 2시간 뒤 문 전 대통령이 하차하는 울산 통도사역에도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새롭게 시작할 또 다른 삶이 너무나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들 잘 돌보면서 또 아내와 함께 농사도 열심히 짓고
마실도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과 막걸리 잔도 나누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 자주 놀러 다니면서 제가 옆에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잘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통도사역에서 평산마을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아보겠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들의 가치로 확장시켜달라며 당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2,000명이 넘는 지지자가 몰렸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사저까지 걸어간 문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표정이었고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탄 차가 평산마을로 들어서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마을회관에 내린 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평산마을 주민들께 전입신고드립니다. 이제 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회관에서 사저까지 약 400m를 걸어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지지자들은 파란 옷을 입고 손팻말과 풍선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하늘 높이 햇무리가 뜨자 지지자들은 환영의 메시지라며 반겼습니다. 힘든 5년이셨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여기 오셔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로 오셨으면 그 마음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마음도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이 최고의 대통령이셨구나라는 걸 국민들도 이제 후회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행사를 가자, 행사로. 오늘 하루 평산마을 사저 주변엔 2,4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을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평범한 국민으로의 첫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어제 이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 3시 30분에야 끝이 났습니다. 설전은 계속됐는데요. 최측근 장관인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냐고 민주당이 몰아붙이자 한 후보자는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후보자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정치검사로 규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동안 행동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어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이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어려울 거란 주장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 자리를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다음에 수사지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려고 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사건이 없는데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동훈의 시대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설정해서 안 알려주시면 되겠다는 꼭 제 시대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17시간 넘게 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 뜨거운 열기에 기름을 부은 건 여야가 각각 부른 증인들이었습니다. 창과 방패가 수시로 뒤바뀌었던 이 증인 질의 모습들 유준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증언을 하다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박광원 법사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10분 가까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증인하고 싶은 말 나오러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훈 후보자 등을 감찰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압박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찰부장으로 가신 거예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도 증인들의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포갑적 입법 과정을 거쳤다고 비판했지만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검찰의 반성이 부족했다고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무엇 때문에 논란인가요? 이수진 의원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제 청문회 질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요. 반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이 직접 수사 인력을 6천 명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수사 인력 6천 명을 가지고 있냐고요, 직접. 6천 명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되는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씀해줘요? 자꾸 웃으실 겁니까? 인권 옹호도 들어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제는 말씀 새기겠다고 답하니까 비꼬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던데요. 맞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것은 이제 청문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돼버렸죠. 청문회 장면 좀 더 보시죠.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짓거린다가 뭐예요? 짓거린다가? 저 팔짱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야 갈등을 부추긴 적 있어요? 여야 갈등? 그게 야당하고 싶은 갈등입니까? 조수진 의원, 조수진 의원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얘기할 때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게요.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역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얘기인데 오늘부터 여야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도 느껴졌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몰아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더 심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오늘까지 우리 여당이고 곧 내일 여당 되시는 분들인데 야당이실 때 그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당 됐을 때는 국회 무시하지 말고 하시도록 좀. 과거 사례나 전례를 들지 마시고 공정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그랬지만 당신은 그러지 마시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된 훈수 한번 더 들어보시죠.
그거는 야당할 때 얘기예요. 힘이 없을 때는 막 대들고 싸우고 하면 그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입니다. 여당이 고개 들고 오만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우리 국민의힘 힘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 보고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되게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망합니다. 이 발언 내용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과거 여당인 민주당은 왜 안 지켰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오늘 새벽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가 끝나가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된 첫날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막 여당을 교육시키시는 모양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야당의 입장이었을 때는 좀 생각을 해주시죠.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언제나 민주당의 입장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한다면은 상대방에게만 협치를 주문하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참 이 역지사지만 하면 협치는 쉽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겠다 여러 차례 약속했었죠. 대통령 참모는 취임식 전날인 어제도 유족에게 연락을 했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낸 이 소송을 곧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는 당시 상황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도 초청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약속 그 첫 실천은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패소한 문재인 정부가 판결에 불복하며 낸 항소를 취하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취임식 전날인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관련 소송의 항소 취하 상황을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항소를 바로 취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또 절차를 또 거치겠다. 또 유족에게 관련 자료 등의 열람도 약속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측은 관련 자료를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이번 주말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기록관 이관 전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유족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항소를 취한과 동시에 1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청와대가 비공개한 정보가 국가 안전 보장을 해야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유족들이 요구해온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권 교체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이른바 빅샷 대신 지역 밀착형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6명을 확정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사 출신 윤형선 당협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연고 없이 출마한 이 상임고문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내부적인 전략적 검토하에 지역 밀착형 후보로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이 싸움에 좋겠다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당초 이 지역에서 19대 의원을 지낸 최원식 전 의원이 물망에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권력 견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잘 이끌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게 정설이죠. 균형을 맞추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경기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확정돼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국민의힘 박정아 전 선대위 공보 부단장과 민주당 원창목 전 시장이 맞붙습니다. 이 밖에 경남 창원 의창과 충남 보령 서천, 대구 수성을 등의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경제과제 만만치 않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코스피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공포가 들이오면서 한국 증시에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5% 떨어진 2,996.56에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55억 원, 70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3,196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6거래일 연속 떨어졌던 코스피는 오늘 1년 5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됐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여파가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전날보다 4.29% 폭락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 테슬라는 9%, 아마존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탓입니다. 5%대 물가 상승률을 눈앞에 둔 한국 경제도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고공행진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상수지마저 흑자폭이 줄면서 하반기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역전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등이 함께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것, 하락 압력이 번지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범 첫날부터 새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어려운 경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50대 남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러졌는데 휴가 중이던 소방관의 응급조치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을 막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휴게소 식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50대 남성. 머리를 잡더니 한자리에서 빙빙 돌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가족이 놀라서 달려오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어찌 좀 차리라고 이제 저도 막 울고 있고 언니도 울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양손으로 남성을 바로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민들. 이때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 환자 상태를 보고는 심폐소생술을 중단시키고 다시 돌려 눕힙니다. 이 남성은 휴가 중 휴게소를 들렀던 현직 소방관. 환자 입에서 거품을 발견해 뇌전증 환자로 판단한 겁니다. 심정지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뇌전증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는 건 이제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입에서 뭐 이물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기도를 이제 차게 되면은 기도 폐쇄가 될 수도 있고. 응급조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내일처럼 도와준 시민들과 소방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소방대원들 분들 되게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더 와 닿더라고요.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필리핀 대선에서 2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했던 마르코스의 아들이 사실상 당선되면서 독재 가문이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never again to martial law. 이틀 전 대선이 끝났지만 마닐라 도심에 다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글도 마스크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개표율 95%를 넘은 상황에서 마르코스 주니어는 2위 레니 로브레도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 know that now that Bongbong Marcos will be our president, we believe that our nation will be great again. 부통령 후보로 나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역시 3배 넘는 표 차이로 압승이 예상됩니다.
지난 6년간 무단 체포와 즉결 처형 등을 자행한 그의 아버지 혐의가 모두 묻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and order the impartial investigation and appropriate prosecution of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se unlawful killings. 독재 시절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당선인의 어머니인 이멜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 남편과 하와이로 망명했던 이멜다는 귀국 뒤 하원 의원에 3차례 당선되며 독재 가문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창설 100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홈팀 문경시청이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치열한 랠리. 코트 구석을 찌르는 송구샷과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스매싱.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결승에서 만난 옥천군청과 문경시청. 2연패를 노리는 옥천군청은 첫 경기 복식을 잡아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식에서 김유진이 국가대표 이수진을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3경기 복식에서 승리하며 게임 스코어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게임 하다가 이제 선수들 딱 우리 언니들 봤는데 딱 환호성 지르고 이제 화이팅 했을 때 이제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1923년 전조선 여자 정부대회로 출범했습니다. 때문에 100회 대회의 여자 단체전 우승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100회 대회라 우승해서 뜻깊고 시합도 많이 남았는데 그 대회까지 계속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는 15일까지 문경에서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아침에 쌀쌀해서 걸친 겉옷이 낮엔 거추장스러운 하루였죠.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초여름만큼 더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경주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나 높게 뛰는 등 남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잔뜩 흐려지겠는데요. 새벽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서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대전은 13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구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 속에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 파란 하늘에 선명하게 뜬 무지개가 오늘 화제였는데요. 마른 하늘의 무지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져 있고 북한 도발과 저출산, 높은 물가로 걱정이 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허언이 아니길.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지개처럼 희망의 아치가 그려지길.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5년 무지개를 꿈꾸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